이번 시간은 페이지 469페이지 스프링쿨러 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프링쿨러 설비가 자동식 소화 설비가 되죠. 이 스프링쿨러 설비. 이거는 자동식 소화 설비입니다. 그러면 이 스프링쿨러 설비는 일반적으로 자, 소화 기능도 가지면서 경보 기능,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경보 기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스프링쿨러 설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쿨러 설비에서 이 경보 기능에 오보가 생기면 안 됩니다. 오보 방지를 위해서 설치되는 것이 리터딩 체인버가 설치가 됩니다. 리터딩 체인버의 역할은 보통 습격작용 워터 해마에 의해서 오보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0초 동안 지연을 시켜줌으로써 일반적으로 이 하재가 이제 경보가 울리는 것을 한 15초 정도 지연시켜 주어서 하재가 울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오보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게 리터딩 체인버가 됩니다. 그러면 헤드의 구조상 보시면 헤드는 470페이지 그림과 같이 이런 헤드를 보시면 보통 헤드는 몸체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용편, 디플렉트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집니다. 헤드 구조는. 헤드 구조적인 측면은 프레임 몸체가 있고요. 프레임. 그리고 가용편 부분이 있습니다. 가용편. 이 가용편 부분이 일정한 온도에 도달되면 녹아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디플렉터는 물을 세분 분사시켜주는 게 디플렉터입니다. 근데 이 가용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금형이 있고, 합금형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글라스 밸브, 유리 밸브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하고 이 유리 밸브로 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헤드의 작동 온도적인 측면은 그 설치 대상 건축물이나 그 합금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표준 용융 온도는 대략 67에서 75도씨 사이로 잡고 일반적으로 72도씨 형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략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471페이지 보시면 스프링쿨러 헤드에 제일 상단의 표에서 색상 정도 간략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보통실 가장 낮은 온도에 쓰는 게 흑색입니다. 흑색 개념되고 그 다음에 보일러시나 열을 취급하는 게 백색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관련된 것은 흑색하고 백색이 영향을 준다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좀 정리해 두시고 가장 높은 색이 녹색입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헤드의 설치 간격에 대해서 보시는데 아파트를 자 봐두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아파트의 그 방호 면적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길다란 거실이 있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스프링쿨러 헤드를 갖다가 자 설치를 합니다. 여기다 헤드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헤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헤드가 설치했을 때 헤드로부터 이 건축물 각 구성 부분까지 이 수평 각 구석 부분까지 일정 거리 이내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자 이것이 3.2m 이하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하가 붙으면 이것은 최대치다. 아파트의 이 최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하고 헤드의 이 설치 간격이
4.52m 이하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4.52m 이하, 4.52m 이하에 들어오면 그럼 최대치가 4.52m라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하나로 불을 끌 수 있는 이 방호 면적, 하나의 헤드로 불을 끌 수 있는 이 방호 면적, 이 방호 면적의 최대치가 20.43이었습니다. 20.43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이하가 붙으면 이것은 최대치를 의미한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험에 10회 시험에 처음으로 이 방호 면적 개념을 출제를 했었어요. 방호 면적 개념 가지고 기출해서 그때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출제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출제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하나의 헤드 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방호 면적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하 구조는 좀 적어지죠. 방호 면적은 10.56이고요. 그 다음에 헤드 간의 설치 간격은 3.25m고 건물의 구성분과 거리 2.3m 이하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설비의 표준치가 나오는데, 자, 이것이 사실상 저규정이죠. 보통 하재 안전기준 규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수압력, 이 방수압력 개념은 최소 기준하고 최대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는 0.1MPa 이상입니다. 이상은 최소치를 의미하죠. 이상이 붙으면. 근데 최대치가 1.2MPa 이하가 됩니다. 이하가 붙으면 최대치라 했죠. 이것은 최대고 이것은 최소를 의미합니다. 이때 방수량 80L per min이 나오고 있죠. 방수량 80L per min 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최소 요걸로 했을 때입니다. 요걸로 했을 때 요것이 되라. 80L per min 이상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수원 수량, 소화수량, 수원 저수량에 대해서 수원 저수량은 자, 법정 저수량은 모든 것이 20분이라 했죠. 그러면 80L per min 분당 방수량이 그럴 때 80L 곱하기 20분이니까 1600L 되죠. 1600은 1.6 세제곱미터잖아요. 1.6 세 곱하기 NO 해주시면 되는데, 이 NO는 건축물의 용도마다 이 NO 개수는 기준 개수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기준 개수의 경우, 아파트는 10개 이상 시 10개로 보겠다는 겁니다. 기준 개수 10개가 의미하는 것이 이겁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7개가 설치 7개로 가주시는 겁니다. 헤드수가. 그래서 10개 이상 시 10개로 가겠다는 겁니다. 기준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근데 아파트에서 이 설치 개수도 합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의 개수로 가지고 산정에 넣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러면 수원저수량 옥내하고 옥외소화제는 시험에 다 와놨는데 이 스프링쿨러는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종류는 폐쇄형과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폐쇄형이란 건 헤드의 끝부분이 막혀있는 폐쇄형이 있고요. 뚫려있는 개방형 개념이 있습니다. 개방형과 폐쇄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폐쇄형의 경우는 헤드의 끝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가용편이 있어서. 그래서 폐쇄형은 다시 습식하고 건식하고 준비 작동식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준비 작동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는 습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로 보시면
아파트 세대 내에 쓰는 것이 바로 습식이죠. 아파트 이 세대 내에 쓰는 것은 습식을 씁니다. 습식이라는 것은 1차, 2차 배관측이 전부 다 물이 차에서 헤드 끝부분에 물이 와 있다는 겁니다. 터지기만 터지면 언제든지 물이 나올 수 있는 게 습식입니다. 습식이고. 근데 건식의 경우는 이 준비작동, 이게 지하 주차장에 쓰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는 건식 내지 준비 작동 시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것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배관에 자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배관 쪽하고 2차 배관 쪽에 보시면 1차 배관 쪽엔 다 물이 차 있습니다. 이거는 노출되지 않는 부분, 흙이 묻힌 부분이니까 여기는 물이 다 차 있습니다. 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배관 쪽에도 이거는 물이 차 있는 거죠. 이미. 그런데 건식의 경우는 여기에 압축 공기, 가학 공기를 넣어놨고요. 이거는 대기압 상태의 공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대기압 상태의 공기예요. 대기압 상태의 공기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준비 작동 시 프렉션 밸브입니다. 그런데 얘는 감지기하고 그래서 얘는 감지기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가 하재를 감지를 하면 프렉션 밸브 준비 작동 밸브가 작동해서 소방 펌프 가동하고 준비 다 하고 있다가 헤드만 터지면 물을 쏘게 된 게 준비 작동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습식은 알람 밸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 있느냐 차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압수의 물이 여기에 다 차 있는 것, 가압수가 차 있는 것, 둘 다 가압수가 차 있는 것은 습식이고, 그리고 하나는 가압수 물이고, 이어서 물은 가압수입니다. 가압수가 들어있습니다. 다 가압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압 공기를 넣는 것이 건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개방형은 일반적 헤더의 끝부분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에는 잘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무대부나 이런 공장 같은데 이런 데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형 형태는 일반 아파트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73페이지 보면 고층 건물의 하재 안전 기준입니다. 최근에 아파트나 이런 빌딩들이 굉장히 고층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저층보다는 굉장히 불을 끄기 어렵기 때문에 하재 안전 기준을 더 강화시켜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옥내 소화전도 고층 건물에서는 약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 수온의 저수량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건물에서는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N 한다겠죠. 옥내 소화전 수량 계산할 때. 근데 여기에서는 고층은 30층 이상을 고층 건물이라고 하고 50층 이상 되면 초고층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고층일 때 30층 이상 고층일 때는 5.2를 기준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1번에서 잡고 있는 것은 수온 저수량이 확보 잡을 때 5.2 세제곱미터로 곱해서 계산하라 이게 여기에서 5.2 2.6이었는데 40분을 하니까 5.2가 된 거죠. 2.6은 20분이었고 그러면 50층 이상이 되면 우리가 7.8이 되는 거죠. 60분이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50층 이상 초고층일 때는 이걸로 가고 고층은 5.2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2번에 보시면 이에 따라 산소의 유효 수량 외에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추가로 더 설치를 해 주라는 겁니다. 추가. 왜냐? 위험하니까.
자, 이 고층이나 초고층이 되면 불을 끄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2번 개념은 뭐 다 전용으로 하라. 가압 송수 장치와 관련된 것은 전용으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옥내 소화전 설비 성능 지장이 없을 경우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50층 이상이 되면 자 초고층이 됩니다. 그럴 경우는 수직배관을 갖다가 주배관, 수직배관 하나를 하면 안 된다. 최소한 2개 이상을 해라. 그럼 하나가 작동 안 될 때 우리가 공급할 수 있도록 최소한 2개 이상을 우리가 해주라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비상전원은 기본 동일합니다. 일반 소방의 경우는 20분으로 잡지만 고층일 때는 40분, 초고층 50층 이상일 때는 60분으로 해줘. 이 추가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보면 스프링쿨러 설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스프링쿨러 설비도 이제 고층이 되었을 때는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수원 저수량과 관련돼서 우리가 1.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기본인데, 고층은 30층 이상이니까 여기 40분이 되죠. 그러면 80 곱하기 40이니까 3200리터죠. 그래서 3.2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야. 그리고 50층 이상이면 60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4.8 입방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2번 동일합니다. 추가로 옥상에 더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고층이나 이런 것은 추가로 더 확보해 주라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옥내 소화전은 지장이 없으면 연결 송수관하고 겸용할 수 있는 조건을 주었지만 스프링쿨러 설비는 전용으로만 해야 된다. 이거는 겸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동일합니다. 50층 이상 건물에는 주배관 중 수직배관을 2개 이상 되도록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6번 체크하시고, 50층 이상 건물 스프링쿨러 헤더가 2개 이상 가지 배관은 양방향에서 소화용수 공급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공급이 안 되면 이쪽으로도 공급될 수 있도록 양방향에서 물이 다 공급되도록 해준다는 점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비상전은 항상 동일합니다. 8번에. 그래서 기본 40층 이상이니까 30층 이상이니까 40분, 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475페이지 소화활동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 그럼 이 연결 송수관 설비는 뭐 크게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1층 가까운 송수구가 있을 거고, 뭐 송수구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배관이 있을 거고, 그리고 무엇인가 방수구가 있겠죠. 방수구 있고, 그러면 방수구에다가 호스를 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방수기구함이 있을 겁니다. 방수기구함에 여기에다가 소방호스를 갖다 넣어놨거든요.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송수구 개념은 거기 1번에 오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서 우리가 설치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설치 높이는, 이 송수구 설치 높이는 그거 체크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보통 호스 체결하기 가장 적합한 높이가 0.5m에서 1m 사이 위치가 됩니다. 호스 체결하는 높이는 항상 요 m가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로 가주시면 됩니다. 0.5m 이상에서 0.5m 이상에서 1m 이하 요 사이에 들어가 주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송수구는 기본적으로 이 쌍구형으로 하게 됩니다. 송수구는 이 쌍구형으로 다 해야 됩니다. 얘는 단구형은 없습니다. 송수구는 쌍구형으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물질 막에서 막에는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겠죠. 배관은 보통 배관 등에서 배관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 거기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 돼야 됩니다.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송수구는 65mm가 되겠죠. 그래서 이 쌍구형으로 하되 송수구는 65mm 소방호수하고 통일을 시켜놔야 되니까 소방차가 와서 물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65mm가 되는 거고, 근데 주배관의 구경은 이 배관은 100mm 이상으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잡아 두시고, 그 다음에 방수구 설치 기준. 이 방수구는 이제 물을 내뱉는 곳이 방수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방수구는 특정 소방 대상물 층마다 설치를 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층마다 우리가 설치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1, 2층 부분이 제외됩니다. 아파트는 앞뒤 동에 소방차 같은 양쪽에서 불을 꺼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는 1, 2층 제외고, 그 다음에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피난층 있죠. 이런 부분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호수 끄다 바로 1층 끄면 되죠. 그래서 이 피난층의 경우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것, 이제 이 방수구에 대해서, 방수구는 일반적으로 설치 거리는 기본적으로 50m 이내가 돼 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방수구의 각 건물, 소방대 각 건물의 수평 거리는 50m 이내로 들어오시면 돼, 일반 건물은. 근데 지하가란 조건이 주어지면 지하가나 이런 경우는 25m 이하가 되어 주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평거리 건물의 각부터 50m 이하에 들어가도록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설 적결구 일정 높이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호설 적결구는 보통 바닥면에서 기준을 잡아서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바닥으로부터 이 호스 체결 높이니까 0.5 이상에서 1m. 호스 적결구는 항상 호스 체결한 높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m 이하. 요 사이가 가장 적합한 높이가 되는 겁니다. 방수구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것은 방수구는 개폐 기능 가진 것을 하되 평상시는 닫힌 상태 유지해야 됩니다. 이 방수구는 평상시는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닫힌 상태 유지해야 됩니다. 닫힌 상태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기구함이 나오게 되는데, 방수기구함 여기에 소방호스가 들어있습니다. 방수기구함에. 그래서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수기구함은 피난층이라는 것은 지상으로 나가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 피난층이죠.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 층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방수기구함은 여기에 돼요. 근데 보통 방수구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 보통 둡니다. 그러면 보통 방수구가 있으면 이제 여기 두는데
상계층마다 2대, 이 방수구가 여기 있으면, 방수구가 있을 때 일정한 거리 이내에 둡니다. 그래서 보행거리로 따져서 사람이 걸어서 움직이는 게 보행거리로 5m 이내에 보통 이걸 두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호스를, 방수기구의 호스를 꺼내 가지고 방수구에 체결해서 불을 끄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연결 송수관 설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 알아두시고요. 정리해 두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47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연결 살수 설비를 그 비교를 해 놨습니다. 간략히 한번 봐두세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연결 살수 설비는 이런 지하가 같은 데 많이 있어요. 지하가가 됐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흙에 묻혀 있기 때문에 외부를 통해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출입구 통해 들어가서 꺼야 되는데, 그러면 화재가 나면 전원이 차단돼서 안에가 암흑천재, 연기도 꽉 찼죠. 근데 소방관이 진입하기 어려울 경우는 바로 소방차로 물을 공급해 준 물을 살수해야 되겠죠. 그것이 연결 살수 설비입니다. 그리고 479페이지 보시면 비상 콘센트 설비가 나옵니다. 비상 콘센트. 자, 이 비상 콘센트는 화재 시 소방관들의 소화 활동에 사용되는 콘센트가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 비상 콘센트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상 콘센트 설비는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11층 이상 층에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방관의 소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 설비가 비상 콘센트 설비가 돼요. 그래서 이 비상 콘센트 설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전원 및 콘센트적인 측면에서, 자, 먼저 전원 회로에서는 저걸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니은에 전원이는 각 층에 최소한 2 이상의 회로가 돼야 된다. 그럼 전선이 최소한 2개는 가라는 거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디귿에 전용 회로를 해야 된다. 주 배전반에서 다른 거하고 겸용하면 안 돼요. 전용 회로로 설계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때 하나의 회로에 시어 체크하시고, 하나의 전용 회로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의 개수 체크해 주시고 10개 이하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비상 콘센트 설치 기준이 나와요. 그럼 비상 콘센트를 우리가 꽂아야 돼요. 소방관들이 소방복장을 한 상태에서 이 코드를 콘센트에 꽂아야 되기 때문에 적정 높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에서 1.5m 이하의 설치 기준이 된다는 거. 자, 밑에서 479 비상 설치 기준 기억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 콘센트 배치는 일정한 거리마다 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상 콘센트나 방수구나 기본적으로 겁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보통 5m 이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되 설치 거리는, 자, 방수구도 50m, 비상 콘센트 기본 50m, 조건이 안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50m 이하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하가 지하가 나오면 그때는 절반인 25m 개념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상의 방화구역의 설치 기준, 이거는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방화구역 기준이 법령 기준인데 건축 법령에 나오는 건데 이미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드렌처 설비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드렌처는 얘는 일반적으로 불을 끄는 설비의 개념은 아니고, 보통 외벽이나 창이나 지붕에 설치해서 물을 뿌려서 수막을 형성시켜서 보통 화재 연소를 방지하는 설비가 드렌처 설비입니다. 그래서 드렌처 설비는 방수압력은 스프링쿨러하고 최소 방수압력 같습니다. 0.1MPa 이상으로 해주면 되고, 그때 물을 뿜는 양도
최소 스프링클러 80리터 범인하고 같이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481페이지 보면 제4절. 자, 경보설비적인 측면. 자, 이 경보설비에서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감지기입니다. 이 감지기 가지고 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1회, 2회 때 출제되고 열심히 쉬시다가 17회 때 감지기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총 3문제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앞전에는 법령에서 앞에서 물은 거예요. 경보설비에 해당 안 되는 거, 바로 비상 콘센트 설비, 소활동 설비를 물은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지기적인 측면을 보실 때 이 감지기는 우리가 그 감지기 중요부 기능의 필요 요건 나오죠. 열 전도율은 높아야 돼요. 열을 전해주는 열 전도율 이건 높아야 돼요. 그리고 열 용량은 적어야 돼요. 열 용량은 적어야 되고, 그래서 열 용량이 크면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 용량은 적어야 되고 열 전도율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양은 냄비하고 가마솥을 보시면 가마솥은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가죠. 그럼 열 용량이 크고 전도율은, 그래서 양은 냄비가 감지기로서는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고, 그 다음에 수열 면적이 커야 되죠. 열을 받는 면적이. 그리고 열의 흡수가 용이한 표면 상태여야 됩니다. 간략히 한번 봐두시고, 자, 감지기에는 열감지기하고 연기감지기로 나누어집니다. 연기감지기.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을 감지할 수 없는 데는 연기감지기를 해놓고요. 그래서 열감지기는 자, 정온식 감지기고요. 정온식 감지기. 자, 정온식 감지기는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동되는 게 정온식 감지기죠. 그리고 차동식 감지기가 있고, 차동식 감지기, 그리고 보상식 감지기에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 연기 감지기는 이온화식하고 광전식이 있습니다. 이온화식 감지기하고 광전식. 강량을 체크하는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온식 감지기는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바이메탈을 이용하는 거죠. 얘는 바이메탈이란 금속을 활용하는 거예요. 바이메탈은 팽창성이 다른 두 개의 금속을 접착시켜 놨기 때문에 열을 받게 되면 휘어지죠. 하나는 덜이고 그 힘을 이용한 것이 바로 정온식 감지 바이메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을 갖다가 취급하는 장소에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보일러실이나 주방 같은 열을 취급하는 장소에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정온식 감지기가 됩니다. 그 반면에 차동식 감지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차동식은 스포트형이 있고 분포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포트형은 국부형이죠. 스포트형. 이것은 다이어프램, 공기실을 이용한 거죠. 이 다이어프램을 이용하는 거고, 그 반면에 분포형은 가느다란 동파이프를 이용해서 감지 부분을 분포시키겠다는 겁니다. 가느다란 이 동파이프를 이용해서 감지 부분을 널리 분포시킨 것이 분포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트형은 일반실, 거실이나 이런 사무실 같은데 많이 쓰고요. 사무실. 그 다음에 이제 넓은데 강당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공장이나 이런 데는 일반적인 이 분포형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동식 감지기에서 스포티언 같은 경우 자 리크 밸브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48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신 리크 밸브 해놨죠. 자 리크 밸브가 리크 공이라고도 하고 리크 구멍이라고 해요. 그러면 차동식 스포티언 감지기 이런 데서 감지기에서 불필요한 압력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크 밸브, 리크. 그냥 구멍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막히게 되면, 자, 이 비하재보를 발하는 거예요. 비하재보. 하재가 발생이 안 되는데 하재 냈다고 감지기에 울리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연기 감지기는 열 감지가 어려운 장소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열 감지가 어려운 장소가 뭐 계단이라든지 복도나 경사로라든지 아니면 천장고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런 시대에 보통 연기 감지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연기 감지기는 그래서 열 감지가 어려운 장소나 아니면 천장고가 높은 시대에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신기하고 수신기 나오는데 이건 다른 거 아니라 이거죠. 하재가 발생하면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재를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소화전 위나 이런 건물에 보시면 표시등하고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등 되어 있고 누르는 거 플라스틱에 딱 눌러도록 되어 있는 게 이 발신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신기하고 혹시나 발신기를 한번 간략히 혹시나 봐두세요. 근데 뭐 아직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조금 보십시오. 그래서 발신기는 뭐 기능에 따라서 P형, T형, M형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P형은 1급과 2급이 있고요. 보통 여러분들 뭐 일반 사무소 이런 데 보통 설치하면 뭐 P형 1급 형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P형은 P형 1급과 2급은 발신기하고 수신기가 전화 연락이 가능한 건 1급이고요. 2급은 전화 연락이 불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T형은 수동으로 각 발신기에 공통신호 수신기 발신한 것은 발신과 동시에 통화가 가능한 것은 T형입니다. 그래서 통신사 선전에 T끼리 통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발신과 동시에 통화가 가능한 것은 T형이고, 그다음에 보통 P형의 경우는 발신과 동시에 통화는 되지 않습니다. 통화되지 않는 것은 P형이다. 그래서 모르면 B짐 P, B지면 통화가 안 된다. 이렇게 학습을 해 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거기서 3번의 발신기 설치 기준이 있죠. 요 부분을 꼭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십시오. 소방대상물 층마다 설치하고 하나의 발신 수평거리 25m 이하로 가요. 그래서 25m 기준이 옥내소화전 설치거리하고 같이 갑니다. 보행거리 25m로 가주시면 되고, 스위치는 이거 좀 이렇게 눌러야 되니까 우리가 꽂거나 누르거나 높이는 0.8에서 1.5m 사이에 들어가 주시면 된다. 꽂거나 누르거나. 비상 콘센트하고 발신기 설치 기준이 같은 높이다. 바닥으로서 0.8에서 1.5m 설치 기준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시등은 뭐 옥내소화전이나 이런 발신기 표시등은 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484페이지 제5절 유도등 개념이 나와요. 자, 이 유도등 개념은 우리 시험은 뭐 전혀 아직 출제된 적은 없고요. 이것은 관리 실무 쪽에 출제를 했습니다. 열심히 수업해 놓으니까 관리 실무에는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유도등에는 여러분들 피난구 유도등이 있어요. 그러면 피난구 출입구를 표시하는 유도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렇게 보실 겁니다. 출입구가 있으면 출입구 상부에 보시면 이렇게 등이 들어온 거 있죠. 여기에 보통 피난구 유도등이 많고요. 피난구 유도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거실이나 복도나 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통로 유도등 개념이 돼요. 그래서 통로 유도는 많습니다. 복도도 있고 거실, 계단 이런 통로 유도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이 저기 있죠. 객석 유도등이라든지 아니면 유도선이 보통 있습니다. 이리 따라가라고. 그런데 영화관에 가서도 어디로 피난 가는지 잘 봐두시고 영화를 보세요. 혹시 누가 고의적으로 화재가 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살펴보시고.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된 것은 결과적으로 유도등이죠. 유도등에 대해서 아파트는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럼 피난구 유도등, 그러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이 피난구 유도등이 있습니다. 피난구 유도등.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은 출입구에 보통 있죠. 출입구 그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은 그 2번 정도는 꼭 정리를 해놓고 간다. 그래서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입구 최소 높이는 1.5m 이상 인접 설치하라고 꼭 여기에 옛날은 100% 여기에다 다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최소한 1.5m 이상이라는 곡이 들어왔습니다. 1.5m 이상에 설치하면서 출입구 인접하도록, 그러면 옆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옛날은 다 문 위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딱 설치되면 문 찾아가라 이겁니다. 피난구 유도등. 그리고 유도등에는 통로 유도등 설치 기준에서 보시면 이 통로 유도등은 이 통로 유도등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로 유도등이. 그러면 복도도 있고요.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고, 그 다음에 거실 통로 유도등 계단하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복도 계단 쪽 같이 묶어요. 거실 따로 이렇게 묻으면 묶이겠습니다. 그럼 복도하고 계단의 경우, 복도 계단은 보통 설치 높이가 낮게 설치합니다. 보통 얘들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합니다.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낮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 같은 데 보시면 이건 낮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복도 같은 경우는 바닥에 매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유도등이. 그런데 거실은 기본적으로 높게 설계를 합니다. 거실은 보통 이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에 설치합니다. 1.5m 이상에 보통 설치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기둥에 설치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기둥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기둥이니까 조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둥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알아두실 것, 그래서 이 설치 높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이나 복도가 길 때는 일정 거리마다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퉁이나 그런 거 빼놓고 평으로 갈 때는 기본 거실이나 복도의 경우는 보행거리 20m, 이거는 보행거리로 따져서 20m 이내에 들어오도록 해. 복도도 보행거리로 따져서 20m 이내에 우리가 들어오도록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계단은 딱딱 꺾이니까 보행거리가 없는 겁니다. 20m 갈 수 있는 보행거리가 없잖아요. 몇 계단 내려오고 딱 꺾어서 꺾인 계단 형태가 많죠. 도론 계단이면 계속 돌아야 되거든. 피난 계단, 도론 계단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막 꺾인 계단도 막 돌고 내려오면 도는데 어지러워서 도론 계단 계속 돌면 돕니다. 그래서 피난 계단, 도론 계단으로 설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본이. 그래서 혹시나 해서 유도등 정도 우리가 조금 봐두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까지 보십시오. 뭐 2차에서 아마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실무 쪽에서.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해서 뭐 유도 등 정도까지는 좀 학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소방설비 뭐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올해 뭐 2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각각 한 문제씩 이렇게 구분이 될 가능성이. 그럼 한 문제는 소화설비 쪽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럼 옥내소화전이나 옥외소화전, 스프링쿨러 설비 이 3가지 중에 아마 하나가 나올 겁니다. 앞전에 소화기 쪽을 다루었기 때문에 뭐 앞전 18회 시험 때도 이 소방은 2문제가 나왔습니다. 올해도 아마 2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